이번 주 탄핵 심판 변론을 앞두고서 지난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를 향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90분으로 제한한 증인신문, 이게 공정치 못하다, 이런 주장을 아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현재 증인 한 명당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상태입니다. 양측에서 각각 30분씩 신문하고 추가 신문 시간을 15분씩 주는 방식인데요. 이 때문에 헌재 재판관은 재판정 내에 설치된 빨간색 초시계까지 이용해서 이 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배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 주말에 입장문을 내고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도 헌재가 이 증인 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사실을 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되며 이런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일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에 시간을 더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지난 재판 모습 보고 오시죠. 우리 재판관님들 이해 편의를 해서 한 말씀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문상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하십시오. 네. 지금 뭐 범건이 위치 추적이니 이렇게 하는데요. 단장님, 3분만 질문해요.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3분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헌재 측에서는 이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시간 제한은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건데요. 헌재 관계자는 재판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판관 평의에서 이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거라면서 재판이 무한정 길어지는 걸 막고자 초시계까지 이용해서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이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검찰에서 진술 내용 아니면 이제 국회에서 증언했던 내용, 그런 부분과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런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만든 그 조서, 이거는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선 상태인데, 이걸 두고서도 또 지금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 3일 5차 변론 당시 헌재는요, 이 당사자들의 증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의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받고 서명 날인됐다, 그러면서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원래는요, 2020년 이 형사소송법 그 개정으로 인해서 형사재판에서는요, 이런 절차를 거쳐도, 그러니까 이 서명한 진술조서가 있어도 법정에서 만약 당사자가 조서 내용을 부인을 하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이제 선례로 해서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어떻게 보면 형사재판보다 완화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헌재가 신속 심리를 내세운 졸속 심리를 우선하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요, 입장문을 통해 헌재법은 이 탄핵 심판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을 하면서 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 법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내란몰이를 획책하는 일부 정치인과 이에 야합한 수사기관들이 증인들의 진술 방향을 유도한 진술 조서를 버젓이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개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증언보다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작성한 진술 조서로 탄핵 심판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이 헌재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이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사도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계엄군 지휘부 등이 검찰 공소장과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신빙성을 따져서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건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선례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측과 헌재 간의 공방을 두고 여권에서도 이 절차에 맞춰 헌재가 재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헌재 일정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심대하고 중대한 그런 이 재판 절차를 일정에 맞춘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일정을 정해놓고 초시기까지 등장시켜놓고 심대를 맞춰놓고 사람을 맞추겠다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을 두고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재판관들을 둘러싼 편향성 시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형배 소장관한 대행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요구 국회 청원이 심사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앞서 탄핵 청원이 등록돼 14만 명 넘는 동의를 얻은 문형배 권한대행에 이어서 이미선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 탄핵 청원 역시 지난 5일 등록돼서 각각 8만 명, 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상태인데요. 30일 내로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도록 하는 국회 청원 기준을 충족해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이 재판관 탄핵을 요구한 청원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마음대로 정해서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이유를 밝혔고요. 정 재판관 탄핵 청원 이후에는 정 재판관 남편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해서 이해 충돌의 대표 사례라는 게 강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3명의 재판관의 탄핵 문제가 국회에서 실제 논의되고 또 표결까지 갈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탄핵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가 되더라도 실제로 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 본회의로 향할 가능성 크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 법사위 산하에 청원 심사 소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먼저 이 심사를 우선적으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위는요, 이 민주당 소속과 국민의힘 소속이 각각 4명과 2명으로, 그러니까 인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더 많은 거죠. 또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전체 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이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아주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국회 증언을 통해서 이 내란 혐의의 핵심상, 예를 들면 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든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 또 정치인 체포 지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본인들이 장외에서 제기했던 주장과 다른 내용을 헌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 검찰 조서나 이런 것 본인들이 서명 날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지금 헌재가 이렇게 나선 부분을 두고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거는 결국 절차에 위반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채택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건 결코 공정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형사소송법에는 지금 법정 진술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 진술서는 일단 증거 채택 부동의할 경우에 채택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가장 중요할 텐데요. 보통 검찰에 수사할 때는 한 피고인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그런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나와서 신문하는 게 그게 다인데 그러면 한 증인,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인데 90분 갖고 되겠냐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충분한 걸 필요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부인한다 그러면 어떤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부하라든지 또 부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즉 이 증언을 탄핵할 만한 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증언을 들어봐야 이 증언의 전체적인 어떤 가닥이 잡힐 텐데 문제는 이 증언만 가지고서 모든 걸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예를 들어서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아마 헌재도 이 시간을 증언 시간을 더 연장을 해서라도 실제로 다른 부관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서 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저는 어떤 법적인 정신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진술이 바뀌면 사건 직후에 바로 있었던 진술의 신빙성을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김영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탄핵 심판 나오기 전날 접견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검찰 조서에 있었던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이 다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로서는 이 진술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의해서 오염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심판에서 했던 진술 자체가 거짓임이 바로바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재판관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채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